네, 성균관대학교 이정열입니다. 연안침식 관리 및 대응기술 실용화 관리 해안선 설정 가이드라인. 파트 1은 그 해인의 안익장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제풀이는 제가 맡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엑서사이즈 문제는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의 설정입니다.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안익장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중 하나인 우리가 예전에 그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해안선을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추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는 자료의 빈도도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 자료들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항공사진의 선정이나 또 해안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갖고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침식 실태 조사를 통해서 1년에 4번 또는 2번 정도의 그 해안선 관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평균, 통계학적으로 평균이 유효한 그런 자료수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평균 해안선으로서 설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개발이 됐거나 또는 그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을 예전의 자연적인 환경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는 아마 그 자료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목적 하에서 우리가 목표 해안선으로서의 평균 유지 해안선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지자체나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다 하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은 그래도 우리가 수행하기가 수월한데 그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은 사실은 나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이 백사장의 여러 가지 목적 또는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견, 이런 것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은 우리 또 안익장 대표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을 테니까 저는 여기서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하는 뭐 충분히 설명은 안 되겠지만 단적인 한 예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예가 이 그림에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파고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고가 크게 되면 이게 뭐 한 1m, 2m 정도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한 4m, 5m 이렇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침식폭이 한 15m 또는 20m 또 중앙입경이 또 작은 그런 해안에서는 또 그 더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형 해안선으로서 어떤 연평균 그 평균 해안선으로서 취득하기는 또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항공사진에서는 파봉선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파가 심한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 경우에 과연 어떤 계절별 그 파랑의 유입으로 인해서 해안선의 변형이 양측에 지금 그 자연 지형이죠. 이런 지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이 해안선을 설정 해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파봉선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북쪽에서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좀 퇴적이 되고 여기가 좀 침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빗각으로 유입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 만약 그것이 좀 불분명하다 하면 요 시점 전후에 항공사진을 봐서 혹시 이게 계절별로 지금 빗각 입사에 따라서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퇴적이 된 그런 여름철 항공사진인지 또는 여기가 퇴적이 되는 겨울철 항공사진인지 양쪽이 다 번갈아가면서 침퇴적이 반복이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닌 항공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물론 항공사진의 여러 가지를 시점에 가서 평균을 내는 것이 좋긴 할 텐데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그것의 어떤 평균의 의미가 그렇게 또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대표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이 경우에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장주기 파에 의해서 커스프 형태의 그 해안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호영사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 지형이긴 하지만 활령 해안이라서 약간의 그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서 장주기파가 고립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이 장주기파는 주기에 따라서 커스프의 이 피크라든지 트러프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지형에서 일어난다 하면 그것이 나름대로의 평균 해안선으로서 설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나온 곳을 조금 옆에 있는 그 해안선을 봐서 이렇게 조금 스무스하게 뭉개서 해안선으로 추출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전체의 면적은 유지시키면서 그런 스무싱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걸 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추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 그 항공사진하고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정보를 또 같이 정보가 내재된 그런 사진 자료들도 많아서 지금 옆에 노트로 제시된 그 사진의 종류 또는 이것을 해안선을 추출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안선을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을 설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딱 정연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의 설정입니다. 우리가 관리 해안선으로 취급하고 있는 목표 해안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평균 유지하는 목표 해안선하고 그 다음에 그 평균 유지라는 것이 이제 어떤 보존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빈의 전체 양을 우리가 유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서 이제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을 설정이 되면 그 목표 해안선이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기준선이 필요한데 그 기준선이 또한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빈의 경계가 대부분 이제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이 될 거예요. 해안 도로라 하더라도 모래를 다 걷어낸 다음에 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기초만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도로를 두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이제 해비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사장 침식으로 인해서 해안도로가 붕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식 저지선 어떻게 보면 해빈의 경계로 이렇게 취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모래가 아닌 지점이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목표 해안선을 설정할 때 또 좀 주의를 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그 붕괴가 그 붕괴의 취약성이 그런 큰 구조물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침식 저지선을 조금 더 바다 쪽으로 이렇게 둬야만 완전히 침식이 되면 붕괴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붕괴가 안 되는 선에서 우리가 침식 저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빈의 경계가 침식 저지선이 돼야 되겠고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은 그 위에 식생대가 조성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관목이나 뭐 소나무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그 해빈 완충 구간으로서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소나무 숲이라든지 어느 관목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배리어를 구축을 했다든지 또한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침식 저지선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보호할 목적으로 경계를 뒀기 때문에요. 자, 이 그림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아래측에 보면 전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어떤 식생대지만 지금 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서 어떤 그 배리어를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배후는 나름대로 보호를 하겠다 하는 지자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해안 주변에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나름대로 잠식이 되겠죠. 잠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허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침식을 저지해야 되는 경계로서 삼을 것인지 안 삼을 것인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 피해를 막아줘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이 설정이 되면 우리가 그 잠식 누적 곡선이라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의 설정뿐만 아니라 평영 해안선으로부터 잠식 누적 곡선을 그려보라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식 평영 해안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해안을 가서 쭉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되겠고 이 기준선으로부터 이 평균 해안선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우리가 잠식 누적 곡선을 얼마나 잠식이 됐는지 이렇게 파악해가면서 누적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식 누적 곡선을 만드는 공식에 대해서는 대략 여기에 설명을 했고 그 결과를 도시한 그림은 지금 우측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대략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해빈 모래 백사장의 경계가 된다 하는 거고 식생대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닷물이 침범하지 않는 그런 백사장이 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충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구간에 있어서 보호할 목적으로 방호벽을 둔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잠식된 영역 또는 우리가 피해를 저지할 그 경계로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려진 파선이 지금 이 그 국의 한 해변에서의 침식 저지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위경도선으로 설정이 되면 우리가 이 해안에서의 여러 가지 침식 피해를
이를 지표로서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균 해안선으로부터 잠식의 거리가 약 50m, 이게 대략적인 이 거리가 한 50m의 거리를 보이는 해안입니다. 그래서 이 50m가 사실은 저지하기에 충분한 완충 구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여기에 얼마만큼의 파고가 유입이 되는지 또는 모래의 입경이 얼마나 이것을 파랑을 디펜스하기에 충분한 입경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침식 한계선을 구할 때 우리가 목표 해안선이 설정이 되면 이 목표 해안선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두 개의 평가 해안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평균 해안선. 그 다음에 이 평균 해안선이라는 것은 연평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형을 이룬 해안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해안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아직 용어가 정립되진 않았지만 안정 해안선 이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 해안선 중에 하나인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또 침식이 되는가 하는 침식 한계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식 한계선이 설정이 되면 침식 저지선을 얼마만큼 침범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침식의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연안정비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또 중요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침식 한계선이 어떻게 보면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을 평가하는 얼마나 여기서는 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할 것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선으로서 침식 한계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관측된 해안선 자료는 평균 해안선, 그 다음에 그 평균 해안선의 어떤 빈도 분석, 통계학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침식 한계선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침식 한계선은 30년 빈도의 변화를 갖고 있는 유격으로의 한계를 갖고 있는 해안선으로서 침식 한계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침식이 될 수 있는 경계선이 되겠죠. 이 경계선이 지금의 저지선을 침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침식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이것은 관리가 필요한 그런 해안이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침식 한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2018년, 2019년도에 4회, 계절별로 지금 4회에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는 이제 2회 관측을 하고 있는데 4회에 걸쳐서 2년간의 자료, 8개의 자료가 만약 통계학적으로 유효하다 한다면 이걸로부터 평균 해안선, 그 다음에 침식 한계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에 4회이기 때문에 30년 빈도라고 하면 120번의 관측된 자료 중에서 가장 침식이 많이 된 것을 우리가 30년 빈도의 그 침식 한계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침식 폭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침식 한계선으로 취급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지금 평균으로부터 대칭적인 침식이나 퇴적이 대칭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침식하고 퇴적이 무한대로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정규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상에서의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120번의 자료 중에서 가장 크게 침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확률은 0.0083이죠. 0.0083. 그래서 이 확률에 해당되는 것을 되는 값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이 1년에 4번씩 재는 관측 자료에서의 가장 침식이 큰 값을 나타내는 거랑 동등하다고,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0083을 적용을 해서 지금같이 정규 분포의 누적 곡선에 이 값을 쓰게 되면 얼마만큼의 그 변동폭을 갖게 되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변동폭을. 지금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그 평균도 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표준 편차가 1인 경우에 지금 0.0083인 경우에 해당되는 XF, 그러니까 이것이 0.0083이죠. 이것이 0.0083, 그러니까는 120번 관측을 했을 때 한 번 일어날까,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빈도니까 최악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20분의 1의 값을 갖도록 하는 XF를 구하면 2.3940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인 경우에 XF가 2.3940이라면 표준 편차 곱하기 이 값을 구한 것만큼의 변동폭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표준 편차가 지금 1이기 때문에 2.3940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해안선 자료의 표준 편차를 봤더니 얘가 10m예요. 10m라는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4m가 변동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4m 정도가. 그래서 1년에 4번씩 재는 자료가 30년 동안 누적이 되면 대략 24m의 침식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 하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이 자료는 1년에 4번 재는 거예요. 1년에 4번. 그러니까는 1번에 무작위로 4번 쟀을 때 생길 수 있는 폭이 24m예요. 근데 우리가 관측을 가지 않더라도 해안선은 더 침식이 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4번 가는데 무작위로 가는 겁니다. 무작위로 가는 경우에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는 거죠. 무작위로 4번을 갔을 때 이것이 꼭 침식이 30년 동안에 최고로 심각한 침식이 일어난 경우에 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1년에 4번 가기 때문에. 그래서 24m라는 것은 1년에 4번 쟀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관심인 게 아닙니다. 좀 더 침식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의 값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침식 한계선으로 유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는 하루에 가장 심각하게 일어날 경우, 예를 들어서 매일 12시에 가서 관측을 한다 하면은 이것이 30년 동안 몇 번 누적이 될 수 있냐면 1년에 365회 곱하기 30이죠. 1년에 4회가 아니라 365번에 곱하기 30년에 해당이 되는 것만큼의 횟수분의 1인 것이 F가 됩니다. 그때의 XF가 몇이냐면 3.74예요. 3.74.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침식폭에 해당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하면, 하루 동안의 해안선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하면 하루에 매번 관측하러 가서 하루에 임의의 시간에 관측하러 가서 얻는 침식폭이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침식 한계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1년에 4번 정도 쟀을 때 가장 심각한 침식인 게 아니라 매일 가서 관측하는 경우. 그랬을 때는 우리가 XF를 3.74를 써야 되고, 같은 해안선 자료에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하면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37m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m가 아니라 1년에 4번 갔으면 24m 정도의 30년 동안에 24m 정도의 침식을 관측했을 텐데 매일 가게 되면 심각하게 침식이 됐을 경우를 거르기가 쉽지 않겠죠. 건너뛰기가 쉽지 않겠죠. 그때는 37점 대략 5m 정도의 침식이 이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빈도의 침식 한계선으로서 이런 표준 편차를 얻게 되면 2.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3.74를 곱해서 마치 매일 30년 동안 해안선 조사를 갔을 때 가장 심각하게 침식이 일어나는 값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균이 51m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5.24이기 때문에 31m 정도의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31m라는 얘기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뒤로 물러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24m라는 것은 평균 해안선으로부터 얼마큼 뒤로 물러나는 거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제로서부터 해안선까지가 50m예요. 그 다음에 제로서부터 지금 침식이 됐을 때는 31.39에 위치한 거죠. 그러니까는 몇 미터입니까? 실질적으로 침식이 되는 해안선은 몇이죠? 29m, 28점 몇 미터? 그렇게 되겠죠? 50 빼기 31이니까 몇입니까? 10 몇 미터? 19점 몇 미터 이 정도가 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시그마가 51m죠. 그 다음에 뮤가 51m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5.24를 곱하고 3.74를 하면 31.39m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그마 XF 프라임이라는 것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침식된 폭이 되겠죠. 침식 한계, 해빈의 침식 한계 폭이 될 겁니다. 그것은 19점 몇 미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8점 몇 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안선 관측 조사를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얘가 30년 동안 얼마만큼 침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래서 이 자료만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평균 해안선으로부터 이 해안선은 거의 통계학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그런 침식 폭을 갖게 될 거라 그런 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균 해안선, 우리가 항공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해안선을 관측했을 때 그 시점에서의 그 해안선은 우리가 추출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평균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해안선 관측 자료의 경우 항공사진은 그냥 디지타이징만 잘하면 되죠. 그렇지만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평양 해안선이 평균 해안선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만 시설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뭐 인공섬을 둔다든지 이안제를 둔다든지 할 때 이 평균 해안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그런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평균 해안선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관리할 목적인 이런 평균 해안선으로서의 평양 해안선이 어떻게 변할지 이걸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았죠. 저희는 이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슈 교수의 모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슈 교수의 모형이 우리나라 파랑 환경에서 얼마나 적절한지 하는 것을 검증을 한 그런 상황에서 슈 교수 모형을 통해서 평형의 한선을 예측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림 4와 같이 어항이 있는데 지금 기역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 500m에 지금 방파제 끝이 놓여져 있습니다. 회절을 일으키는 어떤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슈 교수의 모형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평형의 해안선이 그려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사식, 여기에 업스트림의 그 해안이 컨트롤 포인트가 저기 무한대로 위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슈 교수의 그 포물선형 모형이 간단히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Y라는 이격거리만 알 수 있으면 여기 θ라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금 상류에 해변이 충분히 발달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세타가 작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해안선이 증가되는 그런 형태를 이 기역자 방파제로 인해서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식에서 Y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식을 직접 적용을 하면 R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R이라는 것은 R이라는 것은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어느 관심되는 포인트로부터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가 R이기 때문에 R의 그 코사인 θ를 취하면 요 기준으로부터 X, 그 다음에 사인 θ를 취하면 요 점으로부터의 Y, 이렇게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도서부터 20도 간격으로 70도까지 그리고 10도 더해서 180도에 대한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그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쟀던 해안선 자료는 거의 유명무실해 됩니다. 유명무실화가 됩니다. 평균 개념은 유명무실화되죠. 그렇지만 표준 편차는 그래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균 위치는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해안선을, 이런 구조물이 들어왔을 때 평균 해안선을 설정하는데 그 자료를 쓸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경험식, 뭐 경험시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평형의 해안선을 평가하고 이것이 과연 관리하는 데 적정한지, 또한 뭔가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계획은 우리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5는 이제 침식 한계선입니다. 침식 한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예전에 쟀던 그런 자료의 표준 편차가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절 구간에서는 또 파고도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지금 파고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침식 한계선을 새로 설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데, 슈 교수의 모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예시한 방법으로 그 구조물의 영향이 적은 데서의 침식 한계 해빈폭이 나오게 되면 이 값을 통해서 CP를 원래 그 해안선, 평형 해안선에 썼던 그 값보다도 후퇴시켜서 새로 형성되는 이 그림으로 침식 한계선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령은 같기 때문에 단지 수식에서 Y라는 것을 값을 쓰게 되면 이 점이 기준점이 되겠지만, 평균 해안선을 구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침식 한계선을 구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 해안선 자료로부터 추출한 시그마로부터 그 다음에 3.4 정도를 곱한 그 값으로부터 WEL을 구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19.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m보다 후퇴된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쭉 구하게 되면 지금 보여진 것처럼 x, y 값을 얻고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의 30년 빈도의 침식 한계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침식 한계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해안선 자료가 있으면 표준 편차로부터 정규 분포라는 그 분포를 갖는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얻어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측 자료가 없으면 사실은 얼마만큼 얘가 후퇴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야테스라는 사람이 2009년도에 어떤 그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세심한 그런 관측을 통해서 파랑 에너지하고 평형 해빈 단면하고 이것의 관계를 통해서 그 침식, 그 후퇴하는 거죠. 평형을 이루는 침식 폭까지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직선적인 형태의 그 식을 도출한 그런 그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딘 교수의 평형 해빈 단면, 쉬 교수는 평형 해안선이죠. 평형 해안선, 딘 교수님은 평형 해빈 단면, 이 해빈 단면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도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D50하고 그 다음에 쇠파 정보만 있으면, 쇠파고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여기서의 침식폭, 그러니까는 침식 한계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사파고죠. 입사파고. 우리가 쓰는 입사파고는 30년 빈도의 침식 한계선을 구하려고 한다면 30년 빈도의 극치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극치파. 그래서 모든 파랑 자료의 그 빈도 분석을 통해서 얻은 그 빈도 분포로 30년 빈도에 해당되는 파고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이 만약 6.5m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앙입경, 우리가 이제 중앙입경은 실제 관측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 번의 자료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없이 어느 시점에 간 그 중앙입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침식 한계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DPFT 0.05에 그 다음에 30년 빈도의 입사파고가 6.5라면 그때 대략 21m의 후퇴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균 해안선으로부터 21m가 후퇴가 되기 때문에 침식 한계의 해빈폭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도표는 지금 노트에서 본 것처럼 해빈단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거고, 해빈단 높이에서 약간의 좀 더 침식폭이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빈단 높이를 관측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해빈단 높이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7, 평형 해안선의 어떤 전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그 항만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개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평균 해안선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원래의 목표 해안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들여서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이것을 그 유지시키려고 이제 해야 될 겁니다. 만약 이것이 버거우면 이제 다 목표 해안선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비용을 들여서 또는 그 해빈의 어떤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목표 해안선으로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겁니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빈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침식된 구간에는 이렇게 목표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몇 번의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변형된 환경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전처럼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이 새로운 원래의 해안선 이처럼 이안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형성이 되는 이런 평형 해안선에 맞춰서 우리가 양빈을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래라는 것은 그대로 지금 등 하위상 포텐셜을 따라서 또는 평형 해안선 이 모래 양만큼의 평형 해안선이 평형 해안선이 그려지는데 그 해안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예전에 침식된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형 해안선을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비용을 더 낭비하거나 또는 모래 유실을 더 또 촉진시키거나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공법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환경에서의 그 목표 해안선이 어떤 해역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목표 해안선을 설정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거고, 그렇지만 너무 침식이 많이 돼서 완충 구간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돌제나 잠재를 통해서 양빈사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연안정비 사업이나 침식 저감 공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로는 이안제 잠재에 의해서 침식 한계선을 전진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안제나 또는 잠재를 둬서 우리가 침식 한계 해빈폭을 줄이는 방법도 있죠. 완충 구간이 적을 때는 파랑 제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한 평상시에 파랑 환경에서도 해안선을 전진시켜서 고파랑일 때 충분한 어떤 그 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전달률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지금 설치한 이런 시설의 정보를 통해서 지금 이 방파제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중용사주의 끝점하고의 길이인 x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의 그 해안선 전진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도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용자 편의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KT가 0인 불투과성 이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달률이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배치 설계에 대해 관리 해안선 설정에 대한 문제 풀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이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설명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언뜻 지나가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실용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이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해안선을 관리하는데 또는 연안정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개념적인 기술인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랜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또 저희의 어떤 경험도 제한적이고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부담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눈에 팍팍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나가면 또 눈에 팍팍 들어올 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이면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